안녕하세요. 부가세 강의를 하게 된 공인회계사 최치영입니다. 첫째 시간에는 부가가치의 기본 개념과 계산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의 기본 개념이나 계산 구조를 알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첫째 시간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라는 것은 4단계에서 창출된 부의 가치를 얘기하는데, 그 부가가치는 최종 생산물 중에서 4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이 부가가치를 분석을 해보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들어간 토지, 자본, 노동이라는 3가지 요소가 크게 들어가는데, 토지에는 지대, 자본에는 이자, 노동에는 임금이라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내 이윤까지 합쳐서 포괄적으로 이 부분이 부가가치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현행 세법인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을 해서 부가세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게, 이 부가가치 구성 요소인 지대, 이자, 임금, 즉 토지, 자본, 노동에 대해서 그 개별 요소의 부가세 구성 요소에 개별적으로 부가세를 10%를 부과를 하고, 전체에 대해서 또 부가세를 10%를 부과한다 그러면 이거는 부가세를 2번 과세, 부과를 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가가치 구성 요소인 토지, 자본, 노동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부가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0%라는 단일 세율입니다. 10%라는 건 2가지 상반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중립적이라는 거죠. 무조건 차등 없이 다 10%다. 이런 중립성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건데, 공평성 측면에서는 세금이 단일 세율 10%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득의 역진성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노트북이 100만 원의 부가세 포함해서 소비자가 110만 원짜리 하나 있는데, 이 노트북을 살 때 금액은 100만 원이지만 부가세 10만 원 합쳐서 110만 원에 노트북을 구입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10만 원이라는 부가세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급여가 900만 원으로 많은 사람도 10만 원 부가세를 부담을 하고, 급여가 적은 사람도 10만 원이라는 부가세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공평성 측면에서는 좋은 측면은 아니죠, 이게. 그래서 이 공평성의 소득의 단일 세율 때문에 발생하는 소득의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급여가 많은 분들보다는 소득이 적은 분들 입장에서 해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든 특히 적든 간에 누구라도 소비해야 되는 재화나 용역, 즉 기초생활 관련된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아예 부가세를 부과하지 말고 면세를 해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가세 구성 요소로서 면세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단일 세율 10%이기 때문에 소득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득이 적으신 분들을 위해서 누구라도 생활 소비해야 되는 기초생활 관련된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소득세를 면세를 하자라는 게, 크게 면세가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가세는 원래 모든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만,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 이게 소득의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거되어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면세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열거되어 있는 항목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이 적더라도 누구라도 소비해야 되는 농축수, 임산물과 같은 기초생활 필수품 같은 거, 그리고 뭐 돈이 없더라도 교육이나 의료, 보건 영역 등은 혜택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국민후생 관련 영역, 그리고 도서신문 등 문화 관련된 영역, 이렇게 크게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면세를 하자라는 부분이 또 하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식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가치 요소인 이 토지, 자본, 노동 발생된 이 비용들을 다 일일이 식별해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실무에서는 불가능하고요. 주로 지금 실무에서 부가가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종 생산물에서 내가 외부에서 공제받은 재화나 외부에서 제공받은 재화나 영역을 뺀 이 나머지 부분이 내가 4단계에서 창출된 부의 가치겠죠. 그래서 공제법이라는 것을 적용을 해서 부가가치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매출액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한 세액에서 매입세
매입액에 대해서 세율을 곱해서 거래징수당한 이 세액을 공제하는 방법. 근데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일단 빼는 방식으로 해서 부가가치세를 계산을 한다라고 그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 전체 내가 발생된 매출액에서 외부에서 구입한 매입액, 이 매입액을 뺀 거에 부가세 10%를 계산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전단계 거래공제법이라는 거고요. 자, 지금 저희가 현행 법에서 현행 부가가치세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거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거하고 큰 차이가 있는 게 매출이 발생될 때마다 건별로입니다. 건별로. 어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즉 매출이 발생될 때마다 매출 금액의 추가로 10%를 부가세를 상대방에게 이 매출액에 대한 공급가액에 대한 금액뿐만 아니라 부가세 10%를 추가로 거래징수해서 돈을 받는 거죠. 그러면 나는 부가세를 추가로 받았겠죠. 그런데 나도 추가로 어디선가 외부에서 구입을 하는 매입액에는 이 원래 매입액 금액에 상대방이 나한테 거래징수당한 부가세 10%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래징수한 부가세에서 거래징수당한 부가세, 즉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거를 부가가치세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이제 계속해서 교재라든지 책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건별로 매출이 일어날 때마다 건별로 매출의 가액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거래할 때마다 거래징수한다. 그거에 대한 근거로서 세금 계산서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여러분 첫 시간에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부가가치세 현행 계산 방식은 이렇게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다. 그러면 부가세 과세 표준은 우리가 흔히 부가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과세 표준은 법인세 소득이고, 소득세 과세 표준은 개인의 소득인데,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부가가치가 아니라 이 계산 방식에 따라서 매출액 곱하기 세율, 즉 세율의 대상이 되는 게 과세 표준인데, 이 매출액이 부가세법에서는 과세 표준이라는 거죠. 이 매출액을 다르게 표현하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왜 중요하냐? 앞으로 부가가치세를 이해를 하실 때는 부가가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모든 내역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 매출액, 즉 재화나 용역의 공급 측면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과세 대상은 뭘까요? 부가가치가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 자체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납세 의무자는 누굴까요? 부가가치를 창출한 자가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입니다. 사업장은요, 사업자의 주소지가 사업장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는 다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단수의 사업자가 복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각각 복수의 사업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각각의 장소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부가세법상 하나의 사업자가 복수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이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모든 절차라든지 과정이라든지 과세 대상이라든지 모든 거는 부가가치가 아니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부가가치의 중요한 이해의 관점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발생된 건별로 거래징수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이거를 저희가 납부세액이라고 하고 있고요. 거기서 경감공제세액, 그리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라든지 고지세액을 빼고 여기는 이제 가산세를 더하고 나면 이게 이제 차가감 납부할 부가세 금액이 되거나 또는 환급세액이 되겠죠. 자, 그러면 교재에서 기본 구조까지 봤고요. 교재에서 40페이지 보면 납세 의무자가 나오는데, 납세 의무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키포인트가 부가가치를 창출한 자가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입니다. 물론 재화나 용역 공급하지만 계속적 반복성, 즉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하나 또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독립정의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근데 영리든 비영리든 상관은 없습니다.
재완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다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세 지금 부가세법이라는 세법 안에 지금 사업자를 분류해 놓은 건데요. 부가세법상 과세사업자가 있고 면세사업자가 있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겸용사업자가 있고요. 과세사업자는 일반 과세자가 있고 간이과세자가 있죠. 간이과세자는 올해 7월 1일 이후부터 4,800에서 8천만 원으로 수익 금액이 이제 상향이 됐습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에 겸업사업자를 포함해서 과세사업자는 일반이든 간이든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금계산서에 각종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는 없고 개인이라고 그러면 소득세법상, 법인이라고 그러면 법인세법상 납세 의무를 갖게 됩니다. 참고로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하는데 계산서와 관련된 각종 규정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이제 법조문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쪽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면세를 볼 건데 제가 이제 면세는 부가세 기본 개념을 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부가세 기본 구성 요소로서 면세를 하는 것, 토지, 노동, 금융에 대해서 또 단일 세율이라는 것 때문에 소득의 역신성 때문에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면세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국가에서 정책적인 목적으로 어떤 특정 분야라든지 특정 재완화 용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과세보다는 면세가 소비자가가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면세를 해주는 크게 세 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에서 면세 46페이지 부가세법상 면세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중간에 있는 양가로 1번 기초생활 필수품. 자, 이 기초생활 필수품은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가공 식료품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미가공 식료품은 식료품이기 때문에 먹는 거죠. 먹는 건데 미가공 어떤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이 식료품인 경우에는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농축수 임산물은 성질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면세를 하고 있고요. 47페이지 제일 위쪽에 주석 1, 2, 3번에 나와 있는 예외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주석 3번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고유한 먹거리 있잖아요.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 된장, 고추장 이런 경우에는 성질은 변했지만 우리나라 고유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성질이 변했다 하더라도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이거를 이동을 위한 운반 수단의 형태로 해서 포장을 하는 경우는 여전히 면세를 하지만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 용도로 해서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부가세를 과세를 하고 있다라는 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생산된 건데 이번에는 식용이 아니라 비식용입니다. 비식용. 식용에 공하지 않은 농축수임산물인데 이 경우에는 성질뿐만 아니라 성상 즉 모양도 변하지 않아야지 면세를 하고 있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료품과 비식료품의 면세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돗물은 우리가 수도법에 의한 수도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 면세를 하고 있고 반대로 생수 같은 경우에는 수도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수돗물이 아니죠. 그래서 생수 같은 경우에는 과세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연탄과 무연탄 같은 거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성용 생리처리용품 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도 여객 운송용품은 대부분의 그 서민들이 타는 거기 때문에 면세를 하고 있고 근데 여기에 항공기 우등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고속철도 흔히 얘기하는 KTX죠. 이런 경우는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내버스라든지 일반 고속버스 같은 경우를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 중요한데요. 면세 중에 주택과 부수 토지의 임대 영역은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크기에 상관없이 주택 자체를 임대하는 건 면세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 토지 임대는 과세입니다. 부가세 면세를 하지 않고 과세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주택의 부수 토지로서 임대 영역에 대해서는 주택과 그 주택의 부수 토지로서 임대 영역은 면세를 하고 있다는 점. 일반 토지, 나대,
주택이 아닌 일반 토지 임대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국민주택과 해당 주택의 건설 영역은 뒤에 바로 뒷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소득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누구라도 소비하는 품목 중에서 면세하로 열거되어 있는 것은 국민후생과 관련된 건데요. 의료보건 영역, 혈액,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주무관청에 등록 허가된 교육 영역. 그래서 우리가 교육 영역은 면세를 하지만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니고 관할 교육청에 인허가를 낸 뭐 학원 같은 경우 면세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여러분 교재 51페이지 제일 밑에 쪽에 3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3번 밑에 주라고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원칙적으로 교육은 면세이지만 방과 후 수업 있잖아요. 방과 후 수업을 제공을 하는 업체, 인적 영역 업체라든지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본인이 뭐 교육청에서 인허가를 내지는 않았지만 면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면세를 해주냐면 조건이 뭐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육시설 관련법에 따른 시설 요건과 교습 내용 및 교습 과정 정원 등에 대해서 주무관청의 지도, 감독을 받는 경우 방과 수업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학교법에 따른 학교에 가서 그 시설에서 학교의 지도하에서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내가 교육과 관련된 인허가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교육 영역 자체는 예외적으로 면세를 해주고 있다는 것도 예외적인 사항도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 면세와 관련해서는 이제 문화 관련 영역이 있습니다. 도서신문, 인터넷신문 이런 것들은 다 면세고 예술 창작품 면세고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이런 데 입장하는 것도 다 입장권에도 부가세가 없이 면세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10%라는 단일 세율 때문에 발생되는 소득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들이라고 그랬죠. 또 이제 생산 요소로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토지 그리고 인적 영역에 대해서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교재 56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56페이지 두 번째 줄에 동그라미 1번 금융보험 영역 같은 경우 57페이지 위쪽에 동그라미 2번 토지 공급 동그라미 3번에 있는 게 이제 인적 영역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인적 영역이 이제 모두 다 면세는 아니고 57페이지 동그라미 3번 밑에 동그라미 기억 보면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자,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프리랜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사무실도 없고 내가 고용한 인원도 없고 그리고 나 혼자서 프리랜서로 독립된 자격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 인적 영역을 제공하시는 분들 이런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면세를 하고 있고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3.3%로 원천 징수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이제 공익 목적으로 해서 면세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합 등이 공급하는 재화 영역. 여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면세가 되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59페이지 교재 보시면 제일 밑에 동그라미 3번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는 공급하는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인데 국가 등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의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영역. 이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나 영역인데 이 경우에는 국가 등이라는 것은 국가 지자체 그리고 공익법인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건데 이거는 기부 물품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부하는 물품에 부가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면제를 하고 있고요. 자, 3번은 1번과 같은 의미죠.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비영리 단체들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면제를 하고 있고 자, 2번만 추가로 2번 이런 단체에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기부 물품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9페이지에 보면 위쪽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했다 하더라도 국가지만은 일반 민간이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에 해당이 되는 것을 국가에서 공급하고 있다. 그거는 면세할 수 없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온 게 59페이지 동그라미 2번 밑에 기업, 우체국 택배, 니은, KTX, 디귿,
뭐 부동산 임대업이라든지 지자체 특산물을 판매한다든지 지자체 직접 이런 것들은 아무리 국가라 하더라도 일반 민간에서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하고 똑같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과세 대상이고요. 이제 면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60페이지에 보시면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가 나오는데 조세특례제한법상 특정 업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이거는 어떤 소비자가를 낮춰서 정책적으로 면세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우리가 가장 일상적으로 많이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건 아주 중요하죠. 자, 관련 법령에 의해서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역 및 리모델링 용역. 그리고 이거 똑같은 건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설계 용역, 리모델링 설계 용역. 이런 경우에는 자, 국민주택 규모 이하 시 이상은 85평방미터라고 볼 수 있죠. 전용 면적이. 여기에 건설 용역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 건설 용역은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뭐냐? 요건이 이 건설 관련된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건설회사에서 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도급을 받았다. 이 도급업자도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이 도급업자도 당연히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건설 용역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당연히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은 뭐냐면은 원청이든 도급이든 간에 면허만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건설 용역에 참여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면세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를 그 요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것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수입재화의 면세인데 이제 수입재화의 면세는 요거는 이제 사실 여러분 실무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세관장이 알아서 해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관장이 수입할 때 계산서를 발행해 주면은 그냥 받으면 되는 거고 수입세금 계산서,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고 그러면 세관에다가 10%를 내면은 세관장이 수입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니까 그거 가지고 부가세 공개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수입재화는 미가공 식료품에 대해서 미가공 농축수임산물에 대해서는 이제 면세를 하고 있고요. 뭐 수출 후에 다시 수입하는 재화 중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 이런 건 대표적인 게 이제 수출 재화인데 우리가 용기를 포함해서 수출해 가지고 다시 들어오는 것들 있죠. 뭐 그런 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게 부가가치세 개념 그리고 부가세 계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가세는 부가가치가 과세 표준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부가세를 이루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라든지 세율이 단일 세율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면세라는 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본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부가세를 접근하는데 아주 용이하실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면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면세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70페이지에 보면 면세 포기 항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면세는 내가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세를 따로 과세하지 거래 징수하지 않는 거죠. 단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세인데 과세 중에서도 영세율은 내가 재화를 공급할 때 세율 자체가 0인데 그러니까 면세하고 똑같죠. 매출과 관련되는 거는 이제 세금이 없지만은 면세는 매입세를 공제해 주지 않지만은 영세율은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항목에 대해서 면세도 적용이 되고 영세율도 적용이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영세율 적용하는 게 사업자에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그라미 1번, 2번, 특히 1번에 보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면세 재화 영역 같은 경우에는 면세 포기를 하면 자동으로 영세율, 즉 과세 대상인 내 영세율로 인해서 적용을 해주고 당연히 관련된 부가세는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농축수 임산물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과세 대상인데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10% 단일 세율 때문에 소득의 역진성 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면세를 해준다. 그런 측면에서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국내에서는 이렇게 면세를 받지만 농축수임산물을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수출하는 품목은 영세율인데 이분은 국내에서처럼 면세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국내에서 발생된 매입세 공제를 못 받을 거예요.
근데 해외 수출을 한다 그러면 영세율에 해당이 된다고 그러면은 세율은 0이지만은 매입세액 관련된 거는 국내에서 발생된 건 다 공제해 줄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면세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면세 포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수출 품목에 대해서만 면세 포기가 되고 국내에서는 판매하는 건 당연히 면세를 유지를 할 수 있고 이런 면세 포기 제도가 있다는 것도 하나 유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장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